자, 이번 강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마지막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중에 보면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왜 편제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많은 부분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너무 어떤 경우는 시행 규칙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을 뿐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봤을 때 몇 평짜리를 몇 평으로 주겠다는 분양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한다면 이거랑 마찬가지다. 분양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 수립하기에 앞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하겠죠. 그런데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왜 그러냐. 자,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이 없는 것은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랬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무슨 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에만 관리자가 없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경우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식이 없다 볼 수 있어요. 거기는 뭐라 볼 수 있냐면 스스로 뭐하는 방식? 개량하는 방식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예,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작성을 해서 가져가기 앞서는 미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했다. 자, 이거보다 더 앞당겨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 계약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이후에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인가보다 더 후에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 자, 이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아닙니까? 그와 달리 여기 사업 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개략적 계획 또 기타의 관점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기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개략적인 것 같아서 6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60일 이내에 각자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갖다 수립할 테니까 너희들 신청하세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그 다음 이를 갖다가 공고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자, 여기 통지한 날부터요. 그로부터 30일에서 60일 내 분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분양 신청. 그러니까 이때 이 분양을 갖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 지장이 없으면 플러스 20일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때 개별적 통지하고 공고할 때 그 공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분양 공고라는데 사업 시행 인가 내용, 정비 사업의 종료,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그다음 분양 신청 자격, 분양 신청 방법, 또 나아가서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와 거기에 대한 권리 신고 방법, 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조례 가져가는 것, 이런 걸 갖다 공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해서 분양에 대해서 공고했다면 신청은 이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은 뭘 할 수 있어요? 가서 서면을 할 수 있지만 우편도 가능하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편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편의 경우는 유일하게 발신주의, 우리는 되게 도달주의인데 여기만큼 유일하게 발신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신청서의 소유권 내용을 명기하고 이를 갖다가 분양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바로 분양신청하지 않았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청산? 현금 청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했다면 그제 가서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작성. 그럼 이때 관리처분 계획 작성을 해서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란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 분양 처분할 걸 미리 하는 계획이라 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관리처분 계획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은 뭐가 있느냐? 분양 설계가 있겠고, 또 분양 대상자의 주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나아가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 건물 명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고시, 자, 갖다 비춰주세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설 수 있어요. 먼저 철거하겠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한 날 기준적으로 한 가격. 이것이 거기에 내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있습니다. 또 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또 미음번 보면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명세, 권리 명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보니까 분양 대상자에 관한 사항도 있겠지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이 있다 하는 것을 꼭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같은 건 굳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있다면 그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작성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더라. 그럼 기준을 보면 우선 종전의 토지 또 건축물에 뭘 갖다 볼 수 있냐, 절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 대해서 가자면 면적, 이용상, 환경 이걸 갖다 고려해야 되겠죠. 면적, 또 거기 넣으면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에 종합적인 걸 갖다 고려해서 절충주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란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수 있냐면 증감할 수도 있어요. 증감.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 적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가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지정, 너무 과소하다, 너무 적더라,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이들은 줄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뭘 할 수 있냐면 지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권을 준다는 건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위생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갖다가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공유 지분 소유를 했을 때 공유 지분권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뭐가 있냐면 또 밑줄 칠 때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 설계가 있어요.
그럼 분양 설계가 있었는데 이 분양 설계는 어느 때 가져느냐? 분양 신청 기간 만료를 기점으로 하는 거다. 하는 볼 수 있어요. 이건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이때 기준에 분양 신청 기간 만료를 기준점에서 분양 설계 몇 평짜리 몇 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된 날을 갖다가 기준점을 한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아가서 이제 공급을 갖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그럼 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1세대 또는 1인은 하나의 토지, 하나의 주택, 그래서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인이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이 사람들이 하나의 토지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1주택 1토지를 갖다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1주택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각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한 세대 한 사람한테 하나의 주택 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공유에 따라 하나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다 할지라도 예외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런 경우에 조례가 정하면 조례가 정한 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 내용이고 두 번째는 소유한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자, 소유한 만큼 주겠다. 그럼 여러분 소유한 만큼 주는 걸 보니까 그거 나왔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재건축 사업. 자, 요게 중요한 거네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가진 만큼 가질 수 있다. 과밀 억제권이 무조건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로자 숙소에서 가져난 것 두 번째. 그래서 근로자의 숙소, 공무원 등에서 가졌다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있겠고 또 누가 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들의 사업주체는 가진 만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럼 거기 보니까 자 밑줄 쳐주세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그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가격 범위하고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형주택, 소위 60제곱미터 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특히 이 60제곱미터 이하는 팔기 좋죠. 그러니까 전매일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결국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속을 제한하고서 매매 등을 갖다가 알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무슨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는요, 거기 중에서 최소 분양 단위 규모를 추산해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주택 기준점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하로 다 규정되어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일부 또 개정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법조항을 기점으로 해두세요. 미리 또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이렇게 해서 공급 기준을 갖다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그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자녀분에 대해서는 보류지 정하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때 가격을 평가할 때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앞에 걸 갖다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처분기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받도록 되어 있느냐?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가 받아요. 그럼 이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냐? 근데 인가 받기 전에 미리 일반인한테 공람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한테 공람시키는 30일 이상. 그래서 공람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인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인가는 시장 군수가 인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가해 준다? 시장 군수가. 그래서 인가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30일 내에 가서 사업 시행자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인가 신청한 것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갖다 시행자한테 알려주도록 좀 더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 좀 늘려줬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인가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가서 인가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가 바로 효력의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이 자체와 달리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죠. 사업시행 인가고시하고 다르다는 걸 쓰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됩니다. 그럼 이 인가고시가 되면 그런 내용을 분양신청자한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 인가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고시 효과의 경우는 자, 이 효과를 갖다 봐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당신 그거 지금 재건축하죠. 그러니까 당신 좀 나가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나가란 건 왜?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철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철거 등이 이루어지면 사용 수익을 갖다가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럼 미리 나가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자,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는 금전 반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전 반환 청구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전 반환 청구권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앞서 공급, 즉 우리가 했을 때 시행을 위한 사업에서 시행 보호 조치에서 배웠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여기 있겠고 그럼 철거를 갖다 해야 되니까 정지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돈, 보증금 받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때 이, 사업 시행 인가 시기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있다? 바로, 조정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그 내용은. 그러면 이제, 앞서 가져갔던 것을 이걸 살짝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철거가 이루어진다. 그럼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만을 따로 별도로 설명할게요. 제가 앞서 했던 것이 있었죠. 별도로 설명하겠다. 이걸 갖다가 뭐라면 금전반환 청구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개발법하고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선 도시개발법상과 더불어서 둘 다 똑같이 용익권자를 갖다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굴 보호해준다? 용익권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뭘 갖다 그러냐?
도시개발법은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비법에서는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금전 반환 청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개발법이고 이것이 바로 정비법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여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보면 종래의 땅이 이런 땅이 있어요. 이게 갑땅이고 여기 우리 임대차를 들어갔어.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앞서 했던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상반되겠죠. 자, 도로가 났으니까 임대료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고 여기 임차인에서는 내려달라고 해서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감 청구를 갖다가 며칠 내 60일 내 60일 내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더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가가지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권리 포기, 계약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 여하튼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갖다 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손실에 대해서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고 나중에 시행자는 이득 얻은 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구상에 응하지 않더라. 그러면 갖다가 이거는 뭐 하시면 강제 징수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에는 가서 위탁강제징수 감사하다고 4%를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임대료 증감 청구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금전반환 청구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게 역시 갑의 집인데 을이 여기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있죠. 근데 지금 이 건물이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게 언제 정지시키냐? 방금 얘기했죠. 여기 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받으면 이 관리처분계획을 갖다 인가고시가 됐다. 그러면 뭐 할 거냐? 사용수익을 정지시키잖아요. 왜? 뭐 하려고? 철거하려고. 그럼 철거하게 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해서 을이 갑한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자, 갑의 입장에서 뭐라냐? 너 민법 시간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간에 졸지 않았잖냐? 그러면 알 수 있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면 계약으로부터 2년, 상가건물 1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에 1년 최단기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최단기 규정을 이때부터 지키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을은 임시수용실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최단기 규정 지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민법이라든가 상가 또 주임법 여기에서 본다면 자, 최단 규정 이걸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전 반환을 갖다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금전 돌려주세요. 나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금전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전을 갖다가 누가 줄 수 있냐? 대신 시행자가 줄 수 있어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행자는 나중에 주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이거는 압류를 하면 돼요. 압류. 알겠죠? 이 건물에서 압류. 그러면 법정자산과 마찬가지 형태가 된다. 이 말인데 그걸 제가 뒤에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교재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주택을 갖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사업을 갖다가 끝내야죠. 그럼 끝내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자, 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교재에 보면 4번의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은 각각의 공급 방법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는 개량 사업, 수용, 환지 방식 이런 경우 제외하고,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제외하고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있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 앞에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이 있지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관리처분 계획 있던 관리처분을 따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소위 주택법상에 있는 그 규정을 적용받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자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걸 따질 필요 없죠. 주택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따질 필요 없고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있겠고, 자 오늘날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반값 아파트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땅은 임대해 주는 거, 건물만 분양시켜 주는 이런 형태에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전환 공급이 있습니다. 또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정비사업 시행자,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의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서 지분을 주는 거예요. 지분형. 그래서 지분으로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걸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다 끝날 경우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제일 먼저 사업을 끝냈잖아요. 그죠?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인가받고 나서 이제 공사를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자,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철거 등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자, 앞서 여기서 이제 철거 등이 이루어졌고 공사가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도 시행할 수 있죠. 왜? 원래는 조합, 토지 등 소유자하고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시장 군수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 받도록 되느냐? 준공, 우리는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 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 군수한테 받아요. 그럼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라면 준공 검사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검사를 했든 어쨌든 이 사람을 직접 했더라도 가서 공사 완료가 됐다는 것 갖다가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 그럼 우리는 이 준공 검사 이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자, 이후에 사용하는 거죠. 사용은. 자, 그러나 이전에도 허가 사용은 가능하구나 볼 수 있어요. 뭐 하면 허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와 같이 해서 공사 완료 고시됐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 고시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면 분양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이제 이전 고시라고 그래요. 분양 처분하는 걸. 그럼 공사 완료 고시가 됐다. 그러면 가서 이제 이전 고시 등 소위 분양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말로 분양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여기 보니까 공사 완료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로다가 해서 공사 완료 고시 됐으면 여기 가져가기 위해서는 측량을 합니다. 대지 확정 측량처럼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 확정 측량.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고시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해요. 고시단 대지 확정 측량을 해요. 그 다음 측량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분할을 합니다. 토지를 분할해야 되겠죠. 왜? 그 사람 돌려줘야 되니까. 그 이때 분할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분양 신청자한테 분양
신청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줍니다. 이것이 당신 것이 당신 건물이요. 당신 땅이요. 통지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러고 나서 뭘 갖다 할 수 있냐면,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였죠?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보고하고, 보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군수한테 합니다. 지체 없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관한 사항이 여러분 교재 이전고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되겠고. 그럼 여기 보면 이 소유권 이전고시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소유권 이전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이제 권리의 이전 확정 등이 되는 거죠. 권리 이전 확정 등. 그 다음 종전에 있던 채비지 같은 거는 시행자에게, 보리점 환지에서 정한자에게 각각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등기가 다 끝났다면 이제 뭐가 나타날 거냐? 청산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가 된다? 청산. 그 여기서 청산금이란 말이죠. 청산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에 비해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갖다 징수하거나 교부해 준 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청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은 분할 징수할 수도 있고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청산금에 대해서 누구라 볼 수 있으면 저당권자가 보호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물상대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물상대의. 자, 이런 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산금을 갖다 내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위탁해서 징수할 수도 있다. 또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물상대의가 무슨 뜻인가 하나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필요하겠고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상대의라는 건 여기 분명히 요게 1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갑이라는 사람 소유권인데 을이 여기다가 이걸 담보로 해서 8억을 대출해 줬어요. 8억을 대출. 뭐를 담보로 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근데 이 갑이 분양 신청을 할 때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에서 분양 신청할 때 자, 이 사람은 작은 거로 해버렸어요. 5억짜리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플러스 5억 받을 청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사람은 8억 대출 받은 거 가고 5억 청산금 갖는 걸 가지면 10억짜리였던 것이 요 5억짜리를 날려버려도 여기 뭐가 있어요? 담보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담보 더 해달라, 추가 담보 해달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반도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걸 대출 상대로 해서 요 청산금에다가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물상대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물상대의. 요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비용부담이 나오는데요. 비용부담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일정한 경우에는요. 거기서 이득 얻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원칙적인 것 뒤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단순하게 접어가시고 제5장에 보면 정비사업 정비사업 관리업이 있습니다. 전문관리업이겠죠?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그래서 그 글자 자체에 대해서 자자를 갖다 전자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원래 등록 있고 비등록 있지만 등록은 시도지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도록? 시도지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공정성을 기하해서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자, 거기 봅시다.
철거, 설계, 시공, 회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철거라든가 설계, 시공, 회계, 알겠죠? 이걸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위탁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러한 관점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 보면 이제 감독이란 말이 있는데, 감독 중에서 다른 건 다 가져가지 말고요. 그 6장의 감독 중에서는요, 이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방법의 전환이 있죠. 왜? 주택 재개발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있겠고,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뭐를 갖추냐면, 가서, 기본적으로 종전에 있던 환지 방식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할 수도 있고, 또 전환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에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나서 제일 또 마지막에 보면 4번에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제가 뒤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넘어간 것은 거의 출제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되겠고, 이제 다음 강좌는 건축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